안녕하십니까. 송 선장입니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번 자시에서는 저번 주에 저희가 본 시험 내용을 조금 궁금하셨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서요. 한번 풀이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막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했거든요. 그럼 틀린 부분을 조금 고쳐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막 상피는 단층이다.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고 입방 형태의 육각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으로 펌핑 기능을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 단층이다, 육각형 세포의 어떤 입방 형태로 되어 있다, 펌핑 기능을 한다 이것 자체가 각막 내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각막 실질, 기질은 친수성 교원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상 구조로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아, 이게 정답이네요. 일단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3번. 보호막 막은 강하고 형태가 없는 층으로 외상과 세균의 침입에 있어서 내피를 보호한다. 내피 보호하면서 이제 어떤 세균에 있어서 최후 이렇게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막은 데스맨 막이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데스맨 막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각막 내피는 재생이 안 되죠. 보통 재생이 일주일 걸리는 것은 각막 상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역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손상이 생겼을 때 일시적이고 국부적으로 어떤 부종이 발생하는 거 어떤 상처 때문에 이제 자기 기능이 잘 안 돼서 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상피 같은 경우는 재생이 되니까요. 재생이 되고 나서는 원래 기능으로 다시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국부적 어떤 부종이 발생이 된다 했었을 때도 상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각막의 투명도와 관련 없는 것. 각막은 렌즈 기능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투명해야지 그 과학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투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규칙적인 그 배열을 가지고 있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일정한 함수율, 78%라고 하는 일정한 함수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피에서나 내피에서나 어떤 눈물 유출이 그리고 방수 유출 이런 것들이 그 제 기능이 원활하게 돼야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함수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 혼탁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투명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없어야 되죠. 각막 무혈관입니다. 그쵸? 무혈관이고 그리고 일정한 함수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모든 그 조직에서의 기능이 원활할 때 이 함수율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답은 3번이거든요. 3번을 제외를 하고요. 4번 보시게 되면은 일정한 주행 방향을 가진 실질, 이렇게 어떤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상피, 내피 역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어떤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규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 투명도와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3번은 지금 각막 상피에 미세 육모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미세 육모가 있는 이유는 눈물을 잘 붙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쵸? 눈에 어떤 건조감이 이렇게 좀 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눈물층이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눈물층 자체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잘 각막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눈물 쉽게 증발해 버리고 없어지게 되면 눈이 건조하겠죠. 그래서 눈물을 각막에 딱 잘 부착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미세 육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도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각막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우리 각막은요, 구면 아니고 중심부가 가장 가파르고 주변으로 갈수록 이렇게 평평해지는 비구면의 형태를 가집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홍채 직경과 망곡도는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 망곡도는 각막의 곡률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베이스 커브잖아요. 각막의 곡률 반경. 그래서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베이스 커브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각막의 가시홍채 직경, 이건 직경과 관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각막이 가시홍채 직경에 비해서 한 1에서 3mm 정도 더 크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컨택트 렌즈 전체 직경 OAD 값을 설정을 해줄 때 각막을 다 덮을 수 있는 OAD 값으로 설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막은 투명하니까 우리가 측정이 불가하니 그 대신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을 하고 여기에서 뭐 평균적으로 한 2mm 정도 더한 값으로 각막이 이제 그 정도의 크기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 OAD 값 설정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각막이 이제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각막의 형태는 약간 가로로 찌그러진 형태고 세로보다 가로 부분이 한 1mm 정도 더 긴 한 뭐 11.7, 세로는 한 10.6, 뭐요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길이값을 가진다. 맞는 말이죠. 맞고요. 자, 5번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해서 컨택트 렌즈 전체 직경값 결정해 줄 수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2mm 해서 전체 직경값 결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착용했었을 때, 아무래도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각막에 공급된 산소량 줄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했다, 저산소증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렌즈 재질 선택할 때 산소 투과도 높은 거 선택하려고 다들 그러시죠. 그죠? 그래야지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다, 눈 건강에 좋다 해서 산소 투과도 높은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착용하면은 이제 나은 상태 일 때보다는 당연히 산소가 이렇게 전달되는 양이 줄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 건강에는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어, 산소가 부족하면 뭐 다 기능 자체가 다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산소가 있어야지 어떤 영양 성분에 대해서 대사가 일어나고 대사가 일어나야지 그 영양 어떤 그 에너지 값을 가지고 각막 상피의 어떤 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내피나 상피에 있어서 펌핑 작용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떤 눈물 유출이 뭐 방수 유출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원활해야지만이 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었던 여러 가지 부산물 필요 없는 부분들도 밖으로 잘 빠져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안쪽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 그런 어떤 노폐물들이 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눈의 상태가 옳지 않은 것은 있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다. 당연히 그 기능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탈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눈물의 유입이나 그리고 방수의 유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보다 또 유입이 되는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막 상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주일의 어떤 그 기간을 두고 계속 이제 탈락과 재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포 재생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생성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에너지, 영양 성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에너지가 없으면은 제대로 탈락되고 나서 생성 자체가 잘 안 될 테니까 그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노폐물이거든요. 없어야 되는 부분,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 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투압이 또 이제 눈물이 유입되는 삼투압 그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역시 세포 분열이 제한이 된다.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에는 답을 4번으로 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에게 기능, 눈물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눈물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항상 눈물은 각막을 이렇게 적시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적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도 어떤 뭐 따가움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눈을 깜빡하고 떴었을 때 가장 잘 보이잖아요. 평화랑 광학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에게 기능 보게 되면은 기억, 그 각막을 부드러운 평화면으로 유지해준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눈물 성분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영양 성분도 있지만 이제 항균 작용하는 성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균 작용을 통해서 이런 상피 세포들을 보호해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눈물 안에는 또 산소 그리고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깜빡이면서 필요 없는 부분 또 밖으로 빼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물질, 노폐물도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깜빡일 때 어떤 윤활제 같은 부드럽게 깜빡일 수 있게끔 해 주는 윤활제 기능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5가지 답까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을 5 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액에 관한 설명인데, 이 누액은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됐었죠. 그쵸? 각막에 접하는 층은 점액층, 끈적끈적한 점액층으로서 이제 눈물이 각막에 딱 잘 부착될 수 있게끔 도와준 점액층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성층이었죠. 이 수성층 안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라든지 항균 작용하는 성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 수성층은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발을 갖다가 막아주는 지방층이 이제 맨 외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점액층, 수성층, 그 다음에 지방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럼 틀린 답까지는 좀 수정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표면층에는 점액층이 아니라 지방층이 있었죠. 지방층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점액층은 누액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점액층 중에, 이 누액층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성층이죠. 수성층. 자, 그리고 3번 수성층에는 여러 가지 항균 단백질과 대사산물, 항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각막의 영양 및 여러 가지 어떤 세균으로부터의 어떤 각막을 보호하는 어떤 항균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성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준우선이라든지 분우선에 있어서 크라우제선, 볼프링선 요런 데서 만들어졌었고, 말vùng 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지방 성분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건 아니고 어디를 고쳐볼까요? 말vùng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지방층이라고 고치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결막 상피에 있는 배상세포에서 생성이 되는 거는 끈적끈적한 점액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눈물량이 충분한지, 눈물의 질이 괜찮은 상태인지를 평가해야지 이 환자가 렌즈를 착용했었을 때 좀 잘 착용을 하겠다, 편안하게 잘 착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미리 사전에 이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 검사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눈물 검사는 크게 이제 눈물 양을 검사하는 것과 눈물의 질을 평가하는 검사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 외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건성각결막염에 의해서 눈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지 그 상태를 또 진단하는 또 평가가 조금 따로 분류가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눈물의 질 평가하는 검사는 어떤 건가라고 했어요. 눈물의 질을 평가하는 검사는 크게 소개해드린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슬램프라고 하는 색극등 현미경을 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플로레신이라고 하는 그 염료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반이 생길 때까지의 어떤 시간을 측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할 때 플로레신하고 하는 그 염색제를 넣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침습적 검사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었었고,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어떤 것도 넣지 않고 눈물막이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었죠. 그래서 비침습성 검사라고 해서 NT-BUT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실습할 때도 한번 해봤었는데 케라토메타라고 하는 각막 공률계를 가지고 눈물막이 깨어지는 그 시간에 어떤 그 값을 한번 측정을 해봤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눈물질 검사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답은 일단은 1번이겠다. 그쵸? 1번. 이게 이제 색극등을 이용한 눈물막 파괴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니까요. 요거고, 지금 3번이나 아니면 4번, 5번은 눈물량 검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2번이 뭐 로즈뱅갈 요 이제 염료나 아니면 리사민 그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이제 눈에다가 염색을 했었을 때 죽은 세포가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관찰함으로써 이 사람의 건성각결막염 이런 것들의 정도를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는 눈물질 검사하는 방법으로 T-뷰티 이것을 답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저희가 한번 해 봤었어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검사법인가요? 눈물량을 측정하는 검사법 중에서 사실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쉬리머 테스트죠. 그쵸? 와트만 41번 용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아래쪽 화결막낭 쪽에다가 얘를 접어 넣어 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눈물이 젖어 나오는 그 양을 가지고 정상 범위의 눈물량을 가졌다 아니면 조금 눈이 건조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사는 쉬리머 테스트인데 눈물의 양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눈물의 양을 검사하는 거였고, 요거는 지금 TBUT 검사를 설명을 하는 거다. 그죠? 플로레신으로 눈물 염색해서 측정하는 거는. 그리고 역시나 색극등 가지고 하는 건 TBUT, 뭐, 티얼 프리즘 하이트 뭐 이런 거였었고요. 자, 지금 4번. 누액의 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요 내용에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지금 점액층의 건조반이 나타날 때까지 생기는 그 누액 평가법이 전부 다 T뷰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1, 2, 3, 5는 T뷰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T뷰티 검사. 이 정상 범위 혹시 기억나실까요? 요거 검사했었을 때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되면 돼요. 근데 책마다 조금 달라서 10에서 15초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곳도 있어서 정상 범위는 한 10에서 20초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이제 짧다라고 했었을 때 건성안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택트 렌즈 구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구조 부분, 뭐 전면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살펴보고 각 부분들마다의 어떤 그 이제 기능들, 요 부분이 어떻게 됐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렌즈의 전면과 후면이 있는데 전면 있고 렌즈 이제 후면이 있겠죠. 이렇게 후면이 있을 텐데 이 후면은 각막과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각막의 형상에 그 포인트를 두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베이스 커브가 되겠고 전면이 결과적으로 이 굴절력 값을 갖다가 결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굴절력 값을 렌즈 전면의 형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막의 곡률 반경값, 각막이 수평, 수직 기본적으로 곡률 반경값 측정을 해서 요게 이제 이 피검자의 각막의 이제 그 망곡도 값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제 베이스 커브,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갖다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값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리고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는 밀리미터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굴절력 값을 저희가 산출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기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렌즈가 하나의 컵으로 되어 있는 단일 커브 렌즈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 각막은 구면이 아니고 비구면이잖아요. 그래서 중심부랑 주변부랑 커브를 조금 달리해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착용감 면이라든지 시력 교정에 더 유리하죠. 단지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이 공정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착용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의 중심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굉장히 얇을 경우에 눈에 착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이 없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움직임이 많아서 시력에 불안정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경우라면은 렌즈 중심 두께가 두꺼운 경우, 그렇죠. 움직임이 많고 하방 이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0번에는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컨택트 렌즈 후면에서 지금 각막과 맞닿는 이 부분 후면에서 커브와 커브, 하나의 커브로 될 수도 있지만 중심부, 광학부 커브가 있고 주변부 커브를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었을 때는 커브와 커브가 이렇게 이행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행부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바뀌어질 때 뾰족하면은 이제 각막을 긁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처리한 부분을 갖다 저희가 브랜딩했다, 브랜드 처리를 했다라고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택트 렌즈 재질로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이제 하드 컨택트 렌즈의 대표적인 재질, 그러니까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대표적인 뼈대가 되는 재질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지금 보면은 가스 불투과성이다. 산소가 전혀 투과되지 않는 재질로 플라스틱 중에서 컨택트 렌즈 재질로 가장 먼저 상용이 된 재질 하면은 PMMA죠. 그쵸? 그래서 PMMA 같은 경우에는 가스 불투과성이긴 한데 처음에 이제 이 재질을 가지고 하드 컨택트 렌즈나 인공 수정체나 이렇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었었던 이유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생체 친화적인 소재였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성형성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특히나 이제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산소 투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 계속적으로 착용했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산소가 투과가 되는 재질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스가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해서 하드 컨택트 렌즈에서 조금은 더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RGP 렌즈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번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기본적인 재질로 뼈대가 되는 재질 얘기하는 거죠. 주변의 어떤 온도나 산도나 삼투압에 대해서 크게 재질의 어떤 물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변동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재질은 하면 해마죠, 해마. 그래서 이 해마를 뼈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재료들을 갖다가 가교 중합, 다리 놓듯이 중합시켜가지고 물성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택트 렌즈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소개 드렸었던 게 절삭 연마 선반 절삭법이에요.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하드 컨택트 렌즈에서 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하드 컨택트 렌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춤 제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드 컨택트 렌즈는 딱딱하니까 뭔가 만들었었을 때 정말로 이 피검자의 각막의 형상에 맞게끔 만들어야지 정말 편한 상태로, 그래도 편한 상태로 좀 착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형상에 있어서 굉장히 그 민감한 그런 이제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 절삭연마법, 선반절삭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춤 제작이다 보니까 어,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니까 좀 이제 번거로워서 단가가 높은 반면에 실제 착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딱 맞는 맞춤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력 교정면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대량 생산은 좀 안 되겠죠, 그쵸? 하나하나 다 깎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드 컨택트 렌즈에서 주로 하게 되고 만들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하진 않겠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했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최근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렌즈 형태는 일회용 렌즈잖아요. 그래서 원심 회전 주조법, 그 스핀 캐스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전후면에 다양한 커브 변화를 줄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요 주조법에 있어가지고요. 어떤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심의 좀 주조법 나왔네요. 이렇게 스핀 캐스팅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일회용 렌즈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한데 이거는 이제 실제 렌즈 전면은 구면의 형태로 이렇게 주형이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흔드는 회전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도수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피검자의 어떤 각막 형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드 렌즈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 렌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심 회전 주조법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서 특히 이제 일회용 렌즈 같은 잠깐 쓰고 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렌즈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대량 생산 가능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장점이고요. 전면은 이렇게 커브가 하나로 되어 있는 비구면 형상, 구면의 형상으로 딱 정해져 있고 흔들면서 만들어지는 이 후면이 비구면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어떤 주형의 형상이나 회전 속도 모노머의 양에 따라서 렌즈의 크기는 결정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맞고요. 그리고 요거는 렌즈의 디자인을 갖다 다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전면은 정해져 있고 후면은 이제 구조력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어떤 제조하는 거는 안 되고요. 단가가 저렴한 거는 맞죠. 그쵸? 그래서 요 앞에가 아닌 말이고, 그리고 최근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일회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관식 문제입니다. 컨택트 렌즈 피팅을 위해서 측정하게 되는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저희 가시용체 직경도 측정해 봤었고 그다음에 강원 곡률 반경도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은 이제 가시용체 직경을 측정을 해서 실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렌즈의 전체 직경값 설정하는 그런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각막이 투명하니까 저희가 이제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 눈으로 확인이 되는 가시용체 직경을 측정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VIHD, 뭐 HIVD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Visible Iris Horizontal Diameter 해서 보여지는 가시, 홍채, 수평 방향의 직경값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는 가시, 홍채 직경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측정했었을 때 그 평균치가 한 10에서 13.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보통 각막이 요거보다 한 1에서 3mm 정도 더 크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시용체 직경을 측정을 해서 보통은 한 플러스 2mm 더한 값을 각막의 크기로 보고 그걸 가지고 OAD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었었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OAD 값은 한 13에서 한 14.5mm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이제 각막과 관련한 내용인데 각막은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투명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 투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각막의 어떤 구조적인 특이성이 있고 그리고 이 구조적인 특이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함수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각막은 투명한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특이성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각막의 상피 특히 그리고 실질, 내피 이 이제 세 부분이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배열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이때 각각의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특히 상피는 눈물의 유출입 그리고 내피는 그 방수의 유출입의 어떤 기능을 다 제대로 수행해야지만이 이 실질에 이렇게 모여지는 그 수분 함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눈물의 유입이 많다면 실질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구조적인 어떤 그 규칙성이 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탁하게 되는 거죠. 빛의 산란 때문에 각막이 투명하지 못하고 어떤 각막의 어떤 렌즈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특이성, 아까 규칙적인 구조적인 특이성, 그리고 함수율이 유지되기 위해서 상피, 내피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한 언급, 아니면 삼투압, 그리고 눈물과 관련한 그런 안압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막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각막의 기능은 했는데 이제 각막이 우리가 영양 성분을 받고 그리고 산소랑 같이 대사작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떤 데 쓰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하게 쓰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일단 에너지를 만들어서 중요하게 각막 상피가 계속 재생이 돼야 되니까 각막 어떤 상피 재생에 쓰여지겠죠. 그쵸? 세포 분열, 각막 상피 재생. 에도 쓰여질 거고 그 외에도 막 다양하게 사용이 되지만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내피에 있어가지고 펌핑 작용할 때도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피의 펌프 작용 이런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각막에서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서술을 셨다라고 하면은 맞는 답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각막 내피 손상 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내피 세포의 변화 형태 했는데, 내피 같은 경우에는 그 각막의 가장 아래층이면서 그 구조가 딱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각형의 입방세포 하나의 층으로 굉장히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손상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내피는 재생이 안 되잖아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뭐 죽었다 하면 옆에 있는 이 세포랑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연결이 돼 버리게 되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육각형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런 게 많아지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내피세포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됐었을 때 내피 다형화가 됐다.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크기도 커지죠. 그쵸?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내피 거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내피가 어떤 규칙성을 잃고 원래 그 형태, 육각형의 형태가 아니라 형태 자체가 원래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내피 다형화. 그쵸? 플레오몰피즘이라고 하는 내피 다형화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커지니까 내피 거대화. 플리메가티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택트 렌즈 구조별 명칭이 부분 부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잘 적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은 렌즈 전면이죠. 그 굴절력을 결정해주는 프론트 커브, 전면 커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이 렌즈의 전체 직경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버롤 다이어메타에서 OAD로 보통 표기를 하죠. 전체 직경.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광학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틱 존 다이어메타. 그래서 OZD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광학부 직경이 되겠고요. 4번은 이 광학부에 해당되는 반경값이잖아요. 기본 망곡 반경,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한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주변부죠. 그래서 주변부인데 주변부의 곡률 반경값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변부 프리페럴 커브 레디우스 PCR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이 광학부하고 주변부로 이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이행부 정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좀 부드럽게 처리한 게 블렌드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주변부 폭이잖아요. 이 자체를 주변부 폭이라고 해서 프리페럴 커브 위스라고도 하고 이 자체가 이제 베벨이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8번은 중심부 두께, 중심 두께, 센터 시크니스에서 이렇게 이제 약어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